탑세트 훈련법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일반인 벌크업 기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되냐, 몇 분할을 해야 되냐, 이런 거가 논란이 따르는 게, 최한진 선수가 178에서 179cm 정도의 키와 87kg으로 우승하여 내추럴로 올림피아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 Q&A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채널 라디오처럼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아주 기니까요. 영상 천천히 그냥 틀어놓고 운전하시고 주무셔도 되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니까 136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싶으셔서 이제 Q&A를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승현 선수가 생각하는 비시즌 체지방률? 이런 질문이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이라는 뜻이겠죠? 유추해보건데 제 생각에는 10에서 15% 사이가 제일 적절해 보여요. 비시즌에 중량을 많이 다루는데 시즌의 운동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꾸준히 비슷하게 가되 볼륨이 높아야겠죠. 오프 시즌은 중량을 많이 다룬다면 볼륨이 낮을 테니까 시즌에는 볼륨을 높여야 되니까 중량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게 올바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탑세트 훈련법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매우 많은 트레이닝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탑세트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트레이닝 방법론적인 훈련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탑세트와 보조자가 있어서 강제 반복하는 거랑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뭐 다 나름이지 않을까요? 저는 강제 반복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를 정신적으로 보조해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진짜 억지로 더해서 강제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의 서포트만 해서 이제 지지만 해주는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력으로 이제 드러내는 게 더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 보조할 때 마지막에 못할 것 같을 때 하나 도와주기랑 운동 템포가 안 끊어지려고 하면 도와주기 중에서 뭐가 더 좋냐 하면 두 개가 짬뽕이 돼야 돼. 운동 템포가 끊어지려고 하는 게 못할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살짝 보조해 주는 거. 근데 그걸 처음부터 지지를 하고 템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보조하는 것보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자가 지금 템포가 바뀌고 있어. 뭐 흔히 말하는 스티킹 포인트가 발생을 했고 있었고 그 스티킹 포인트에서만 이제 살짝 보조를 해줘. 그런 느낌이고, 그거를 또 너무 지나치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티킹 포인트 있고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부위를 완전히 털었다는 전제하에 며칠 정도 휴식 후 다시 해당 부위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털었다의 기준이 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그 지연성 근육통이 엄청 오래 갈 만큼, 진짜 한 일주일 아플 만큼 심각한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했다, 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회복될 만큼을 했다, 이건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준을 제가 그냥 전제를 해볼게요. 한 4, 5일 동안 진짜 그 해당 부위를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강력하게 운동을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5일 동안 내가 해당 부위를 못 할 만큼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꼴이죠. 근데 1.5회죠. 완전히 일주일 동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되냐, 몇 분할을 해야 되냐, 이런 거가 논란이 따르는 게 저마다 운동 강도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회복 기간도 그리고 똑같다면, 그러면은 똑같이 운동해도 돼. 근데 그게 저마다 다르고 운동 기술에 따라서 또는 뭐 타고난 그런 신경 계통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한들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내 경우를 말해도 이거를 고지고대로 적용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저는 8세트만 해도 충분히 털리던데요? 근데 납득을 못 하신단 말이야, 대부분. 어떻게 8세트만에 털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점점 줄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다르니까.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객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저는 3일 쉬고 운동했을 때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4분할 했을 때가 몸 제일 좋아졌어요. 그거를 좀 보완한 거. 4분할을 했는데 4분할 특성상 등을 제가 좀 소홀히 했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밀기에 보다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완한 게 이제 밀당
4분할 같은 2분할 루틴인 거죠. 2분할 같은 4분할 루틴인 거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최현진 선수가 178에서 179cm 정도의 키와 시합체중 87kg으로 우승하여 내추럴로 올림피아 진출을 했는데 키와 골격이 크니 저 정도 시합체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또 많이 뵀잖아요. 그럼 납득이 가는 골격이라고 해야 될까? 비하가 아닙니다. 비하할 수 없는 제 입장이기 때문에 친분도 있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크세요. 얼굴 골격도 크시고 이 몸 뼈대도 크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딱 걸맞는 몸이야 라는 납득 가는 이제 몸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골격에 저만큼의 근육이 붙어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좀 의심 많이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현진 선수는 딱 보면 골격을 보자마자 저분은 저 골격근이 딱 저 골격에 맞게 잘 붙어있다 라는 납득이 가는 몸을 갖고 계십니다. 약간 공룡관상이라고 해야 될까? 최현진 선수가 딱 그런 형태시고 비슷한 사람이 진형석 선수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턱이 좀 많이 하관이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시합 체중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작점이 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작점이 50kg인데 뭐 90kg가 됐어. 이러면 진짜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최현진 선수는 시작점이 이미 제 대회 체중이에요. 거기서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보디빌딩 시작 전에 이미 70kg 넘으셨다는 얘기입니다. 75에서 시작하셨다고 그랬나?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4kg 정도? 12에서 15kg 사이에요. 결국엔 그냥 내추럴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납득 갈 만한 근육량과 체중의 증가를 얻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크레아틴 BCAA는 약팔이라는 말을 들어서 구매할지 고민 중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구글링을 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개인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드리면 크레아틴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검증된 보충제 중에 하나고요. BCAA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여기 또 당연히 역시 거짓말처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이언맥스 크레아 7입니다.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우더보다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파우더보다 이런 캡슐이나 태블릿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BCAA는 그냥 정말 기호입니다. 그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낮은 가능성만 보고 나는 그 효과만 보고 먹는다 하시면 드셔도 좋고 나는 검증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딱히 베팅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건너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깐풍기, 탕수육, 중화요리가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달 요리 너무나 맛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화요리에 엄청난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 대체 이 음식에는 얼만큼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을까? 얼만큼의 지방이 들어있을까? 기름은 제대로 썼을까? 이런 의문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그 영양 성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랭킹닷컴 제품은 매크로를 재기에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맛도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 안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을 거는 통안심 치킨 탕수육이고요. 깐풍기 소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닭다리살에 비해서 지방이 좀 적죠. 그리고 닭가슴살에 비해서 부드럽죠. 그리고 저는 참고로 부먹파입니다. 저는 찍먹보단 부먹이기 때문에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소스랑 같이 볶는 건데 좀 손이 많이 가니까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돌리면 또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소스 조금 붓고서 약간 유린기 같다 이렇게 소스 부으니까 이런 비주얼입니다.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고추 향이 살짝 나면서 깐풍기 특유의 그 새콤 매콤 그 달콤한 향이 살짝 나면서 침 고요. 맛만 이제 보는 걸. 두 번째 질문, 운동 시작하시고 전문 지식과 식단 영양 성분 공부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예를 들면 의사 면허나 뭐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교육 과정을 이제 택했고 제가 들었던 교육 과정은 이제 NASM이라는 미국에 이제 본거지를 둔 퍼스널 트레이닝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NASM에서 주관하는 CES 교정운동 전문가 과정을 연수를 했고 솔직히 교정운동 전문가 과정 연수했지만 내가 교정운동 전문가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내용도 어려웠고 공부를 솔직히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한 2달 열심히 하고
내려놨던 것 같아. 야, 내가 이거를 마스터하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약간 기로에 놓여 있었거든요. 내가 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내 몸을 더 좋게 만들 것이냐, 내 지식을 더 쌓아서 더 전문성을 쌓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둘 다 하고 싶어서 둘 다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어정쩡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택한 게, 그러면 일단 대회부터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근데 운동은 더 늙으면 이제 못할 수 있고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서 운동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 그럼 운동 전문 지식은 어디서 얻었냐? 그러니까 보디빌딩 전문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 없어요. 제 스스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많이 봤죠. 해외 유튜브도 봤고 구글링도 많이 하면서 주로 해외 정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 또 꽤나 잘 정리된 그런 개인이 쓴 그런 정보들도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나름 정리해서 공부를 했고, 그 전에 뭐 개인적으로 서적을 또 많이 봤죠. 뭐 근력운동 가이드라는 아주 엄청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봤고, 그건 한 3번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해부학 책도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부학 책 사서 기능해부학 책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연수도 받았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교육과정도 또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바빠서 중도 하차를 했고, 그거와 동시에 들었던 이제 스포츠 영양 코치 과정, 단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스포츠 영양사 우수 선생님 그 과정도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과정 자격증도 취득을 했죠. 물론 이제 사설 자격증이라 영양사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죠. 영양 코치죠. 그리고 그 공부 영양 그 코치 과정 듣기 전에 이제 제가 따로 책을 사서 영양 코치 CES 단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7, 8년 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뭐 웹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조금 잘못된 정보가 되게 많은 편이었고, 서적에서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좀 더 쌓았던 것 같아요. 벌크업 중 통증 때문에 운동 쉬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식단은 평소대로 유지하는 게 좋나요? 얼마나 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은데, 뭐 1, 2주 이상 많이 쉰다면 좀 줄여야겠죠. 운동량이 없는 거니까 좀 식사량이 줄겠죠.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팬입니다. 항상 영상과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아니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센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즘 자주 입는 옷들 정보 얻고 싶어요. 운동할 때 자주 입는 거.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나왔죠. RBW에서 저희 채널을 테마로 제가 이제 또 제작에 참여해서 나온 티셔츠입니다. 재질이 좋고 운동할 때도 입으시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이것도 좋고요. 뭐 당연히 제가 뭐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니까 거의 맨날 입고 있고요. 민소매 같은 경우는 골드짐에서 사온 그 민소매를 많이 입습니다. 제가 직접 산 거랑 선물 받은 게 또 많아요. 우리 PD님이 사오신 것도 있고 유진이가 사준 것도 있고, 저기 옛날에 그 오타쿠짐 관장님, 상원 형님이 또 사다 주신 것도 있고, 골드짐 민소매가 꽤 많아서 그거를 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패션 센스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운동할 때 패션 센스 뭐 엄청 필요하진 않지만 또 기왕이면 멋있게 입고 예쁘게 입으면 좋죠. 요새 많이 입는 스타일은 좀 바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큰, 완전히 벌룬핏에 가까운 큰 거를 이제 긴 바지를 입기도 하고요. 좀 딱 붙는 옷을 요새는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 자, 이 바지는 DNSR이라는 곳에서 나온 바지입니다.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저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를 좋아해서 아디다스 제품들을 또 많이 입고 있습니다. 대회가 목표가 아닌 일반인도 몸이 좋으려면, 만약에 그렇다면 체지방을 얼마나 빼는 게 좋은지. 시즌, 비시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웃기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체중을 늘리는 때랑 체중을 줄이는 때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게 이제 시즌, 비시즌을 표현하신 거겠죠? 그러면 체중을 늘리는 시기가 적어도 저는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중을 늘리는 기간 동안 계속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감량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감량 기간이 절대 오래되면 안 되고, 기왕이면 계속 늘리는 시도를 오랜 기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체지방을 뺀다. 얼마나 빼는 게 좋으냐. 이건 뭐 개개인에 따라, 나는 진짜 깡마른 게 좋아 하면은 체지방률을 뭐 한 자릿수까지 빼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좀 벌키하고 옷 입었을 때도 좀 이렇게 운동한 사람처럼 좀 이렇게 좀 보이고 싶어, 이러면 체지방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개개인의 기호에 맞게, 나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제 취향이잖아요. 제 취향은,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난 옷 입을 때는 운동한 게 티가 안 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힘숨찐이라고 그러죠, 요새 말로. 그런 느낌이 좋아요, 저는. 그 말은 또 옷 맵시가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항상 그걸 모티브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회 후 회복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회복했다고 느끼시는지. 그거 정해놓고 회복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내려놓고 쉬자를 12월 한 달로 정했고,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쉬고 있네요. 쉬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거의 운동과 식단은 조금은 이제 그냥 편하게 했죠,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까지 운동을 4일을 쉬었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준? 안 아프면 됩니다. 아파서 쉰 거예요, 아파서. 확실히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케줄을 좀 이렇게 소화를 했더니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유진 선수가 얘기해줬던 건데, 기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쭉 했을 때 그 증후군이 있대요. 안 좋은 거래요, 되게.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붓기도 붓고 막 이런 것들. 저는 많이 붓진 않았지만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장도 안 좋아져서 화장실을 하루에 막 4번씩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회 끝나고 회복을 한 달 정도는 운동 강도도 절대 높이지 마시고, 먹는 것도 갑작스럽게 막 자극적인 거 막 늘려서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드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쉽지 않겠죠, 물론. 저마저도 그걸 못 지켰으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뭐 지키기 어려운 거 압니다만,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키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시합 나간다는 거, 보디빌딩 대회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추천하는 일반인 벌크업 기간 3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정도 벌크업 하시면 좋습니다.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알차고 재밌고 후회 없이 보내는 걸까요? 대학생들에게, 이거는 너무 제가 정말 해줄 말이 많은데 이거는 여기다가 해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해줄게요. 근데 그냥 이거 그래 좀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으로 갈게요. 대학생활, 그러니까 뭐 제가 못한 부분을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점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저는 그래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긴 했는데 끝까지 다 유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너무 망쳤거든. 그래가지고 1학년 대학생활은 신입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신입생 때 애들 분위기 놀자판이라고 해서 같이 휩쓸려가지고 술 마시고 맨날 이렇게 노는 거 되게 별로, 그거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순간 이제 나의 대학생활을 망친 거야. 근데 대학생활 그 망치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적으로 영향이 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꼭 OT,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에서 그 행사나 이런 거는 좀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 했어가지고 후회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교우 관계도 잘 맺고,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아싸처럼 지내지도 말고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근데 저는 그거는 잘 지켰던 것 같아. 나는 아싸도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난 또 핵인싸 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막, 야 오늘 이제 한잔해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동아리도 활동도 하면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은 별로 잘 안 지냈어. 선배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동생들이랑 노는 게 편해가지고, 그렇다고 저 그 안에서 군림하진 않았고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동생들이랑. 그리고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똑같아요. 왜 수다 떠는 걸 좋아했겠어, 말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후배들이랑도 같이 많이 놀고, 또 여자 후배들, 동아리 여자 후배들이랑도 대화가 또 잘 돼가지고 걔네랑도 또 그 봉사활동 끝나고, 봉사활동 동아리였거든요. 봉사활동 끝나고 맨날 수다 막 몇 시간씩 떨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좀 추천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동아리 활동이 또 와전이 되면은 안 돼. 변질되면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냥 뭐 약간의 그 커뮤니티 느낌으로 후배들과 선배들이나 또는 다른 과 애들이랑 이렇게 좀 친분을 쌓는 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잘못 활용하면 또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주제로 동아리, 뭐 축구야? 뭐 아니면 봉사활동? 아니면은 뭐 공모전?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동아리가 제 인생에 좀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뭐 아니면은 뭐 공모전 이런 거, 아니면 스터디 이런 거 좋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터디도 해봤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 스터디도 꼭 하시고요. 뭐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든 그냥 대학생 때 그냥 다 경험하고 많이 하세요. 뭐가 됐든 많이 하세요. 그때밖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네요, 저도. 그리고 학점 관리 잘 하시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저 학점 관리를 못 해가지고 4.5점 만점에 졸업 학점이 한 3.7인가 8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치욕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잘해왔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제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거밖에 못 드는, 뭐 수능부터 망했으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한참 등급을 낮춰서 간 학교에 졸업 학점이 그거밖에 안 되고 내가 수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무리 내가 재미없는 전공을, 원치 않은 전공을 하게 돼서 대학생활 재미없게 했더라도 그래도 그 공부만큼은 그래도 할 때는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제 대학생활 생각이 나가지고 좀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대회 준비할 때 다이어트 기간, 이거 또 중복이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체지방은 한 2kg 정도 감량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대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량 기간 플러스 알파로 4주 이상 컨디셔닝 기간을 첨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시즌 체지방률 몇 퍼센트 유지하냐면, 사실 뭐 몇 퍼센트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막 이렇게 탁탁탁탁 된 게 아닌데 보통 12%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좀 더 늘지 않을까. 나이도 들었고 체중도 좀 더 높여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20%까지도 갈지도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적합한 부위별 한 주당 볼륨을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텔 박사, 그리고 쉔펠드 박사도 정해놨었나 이걸? 이스라텔 박사가 정한 걸 내가 표를 봤나?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 박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본인 뇌피셜로가 아니라 그 연구를 기반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요런 볼륨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유지 볼륨이 있고, 성장 가능한 최소 볼륨이 있고, 성장 가능한 최대 볼륨이 있고, 그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외우고 다니지는 않다 보니까 저도 봐야 돼요. 대충 기억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당 볼륨인데요. 주당 볼륨이 한 20cm 근처예요. 20cm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성장 가능한 최대 볼륨이 그 정도 선입니다. 최소 볼륨은 심지어 막 15세트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슴 같은 경우는 8세트, 12세트 막 이랬었나? 그래서 한 20cm 근처입니다. 그 정도 운동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성장하실 겁니다. 근데 안 좋아지던데요? 그러면은 덜 먹고 있나 보지. 그리고 이 기준은 강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20세트 운동하는데 운동 강도 형편없어. 그러면 성장 안 되죠. 충분한 강도로, 그거는 운동 자각도 기준으로는 한 8 정도의 굉장히 높은 강도의 운동이 돼야 될 거고요. 일관되어야 될 겁니다. 가슴 운동할 때 메인 운동을 플랫 벤치보다 인클라인으로 하는 게 가슴 발달에 좋다는 의견이 요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많이 그렇게 하시고,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인클라인을 많이 했죠. 아놀드 세대부터 인클라인을 많이 했죠. 인클라인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왜 하면 좋은가 에 대한 또 이해가 먼저 사전에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 벤치를 하면 가슴 라인 중에서도 이제 아래쪽 그리고 바깥쪽 요 라인이 더 잘 발달돼서 더 남들보다 풍성하고 볼륨감 높아 보이는 가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 벤치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클라인을 제가 위주로 한 뒤부터 솔직히 라운드 숄더가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이 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케어하셔야 될 겁니다. 운동 시작한 지 4개월 차 헬린입니다. OHP, 밀리터리 프레스, 숄더 프레스 차이가 궁금합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OHP, 오버헤드 프레스, 말 그대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에요. 그걸 모두 다 통칭하는 동작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 보통은 바벨을 가지고 서서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보통은 칭합니다. 숄더 프레스, 또 그냥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인데 내가 가슴 발달을 위해서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깨 발달을 위해서 드는 동작이다, 프레스 동작이다 라면 이제 숄더 프레스라고 칭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머신에 숄더 프레스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요. 왜냐면 그 운동기구 머신 같은 경우 이름을 이렇게 칭하면 보통 체스트 프레스, 렉 프레스 이런 식으로 해당 부위 그리고 동작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숄더 프레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거를 모두 통칭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삼두 중에 특히 외측두가 약한 편입니다만, 형님께서 지금과 같은 멋진 삼두를 만들기 위해 영상에서 많이 소개되는 푸시다운 외에 과거에 많이 하셨던 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팔꿈치 라트익 하다가 팔꿈치 다친 뒤로는 좀 많이 줄였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 제일 많이 했어요. 킥백도, 덤벨 킥백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한 거 제 라트익이랑 푸시다운 두 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등이 강점인데 비해 수면 삼각근이 약점인 경우 매 등 운동 전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후면 삼각근 약점이면 어때? 후면 삼각근 약점이면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후면이 발달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체형 문제 같아, 체형. 라운드 숄더 되게 심하셔가지고 또 전방 활주,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돼서 후면 삼각근이 약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등 운동 하기 전에 후면 삼각근 운동 한다고 그게 개선되지 않아. 기능 개선을 시켜야 개선돼요. 전방 활주된 거 그거를 낮게 만들어야지 나아질 겁니다. 20대 중반의 고시생인데 준비하는 시험 끝나고 취직한 뒤에 취미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대로 28, 9살에 운동 시작해도 30 중반부터 대회에서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충분하죠. 제가 딱 그렇게 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28, 9살에 운동 다시 이제 시작해서 31살에 처음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고 32인가 3세 우승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질문 주신 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그저 옛날부터 많이 했고 몸이 그때 또 충분히 좋아서 막 주변에서도 다 좋다 하고 관장님들이 맨날 대회 나가보라 꾸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늦게 보디빌딩 나갔는데도 이제 좋게 성적을 빨리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아예 운동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다면 되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맨몸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한 상태에서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가슴, 어깨, 팔이 약점입니다. 현재 가슴, 어깨는 주에 2회, 팔은 주 3회를 빈도로 목표로 설정해서 루틴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깨도 주 2회 좋고 팔은 자주 해도 아주 좋은 부위라고 해요. 지금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각각 운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나 큐잉. 가슴, 어깨 둘 다 되게 역설로 들리실 수 있게 좀 팔을 잘 써야 되는데 팔로 밀고 뭐 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팔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팔이 잘 움직이려면은 견갑과 어깨 관절이 안전하게 잘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게 가슴과 어깨 발달을 시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큐잉은 한마디로 이렇게 뭐 딱 할 수는 없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팔을 벌렸다가 앞으로 모으는 거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프레스의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쭉 전인해서 위로 쭉 들어 올린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레이즈 같은 경우는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덤벨을 홀을 그리듯이 들이는 게 아니라 덤벨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린다라는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며칠 나눠서 이제 찍느라 두 번째 녹화분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자주 챙겨보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 관련해서 궁금한 게 없어서 운동 외적인 질문을 하신대요. 요즘 재밌게 보는 예능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애니메이션 그 스파이 패밀리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시즌 2인가? 중간 정도 본 것 같은데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애니물 하면 약간 좀 너무 덕후 같고 막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스파이 패밀리는 약간 힐링물입니다. 보면서 좀 약간 힐링이 되는 잔잔한 일상물이라서 제목만 거창하고 실제 내용은 약간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그런 그냥 일상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그 주인공 가족이 되게 재밌어요. 각각 특징도 있고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도 한 6화까지 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더 뒤로 가야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유현준 교수님께서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 시작했어요. 예능도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거 기대 중이에요. 404호였나? 404동? 제니가 나와서 아주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뭐 다들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실 텐데 최근에 드라마는 안 봤는데 그냥 그 요약 그거만 봤어요. 그 소년시대 요약된 것만. 왜냐면 충청도가 배경이라서 충청도 사투리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찐 충청도 사람이 듣기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연기 잘하셨지만 특히 임시완 씨가 와 전혀 인생에서 공감이 되지 않을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진짜 연기잖아요. 내가 살인을 한 적이 없지만 살인자처럼 연기를 하는 거고, 그죠? 불륜을 해본 적이 없지만 불륜 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게 요즘 연기자들인데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로 찐따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연기죠. 그 요약 그런 걸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요약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것도 보고 싶어요. 이제 죽습니다인가? 뭐지? 이제 곧 죽습니다인가? 그거 또 이제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보고 싶은데 TV인가 뭔가 그거라서 넷플릭스가 아니라서 못 볼 것 같아요. 소년시대도 결국에는 못 봤거든요. 전 넷플릭스만 구독해놔가지고 다른 거를